제약회사들은 끊임없이 가짜 질병을 만들어낸다. 2014년 캘리포니아 열린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 여성이 테스토스테론의 저하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달라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의 남편이 발기부전.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알약이 그 문제를 말하자면 곱게 펴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미국에서 이것이 큰 화제였던 모양인데 덴마크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없다. 수많은 비질환이 있다. 제약회사들은 아픈 사람들과 아플 위험이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것으로 부족해서 수많은 비질환을 만들었다. 그런 그 비질환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정신의학은 온통 비질환으로 가득하다. 주의를 결핍, 과잉장동, 행동장애, ADH도 그 중에 하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권이나 복용 없이 심리치료 또 여타 심리사회적인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우울증이야 시탈로프람의 강박적인 쇼핑 장애에 대해서 인성이 되기도 했다. ABC 방송의 아침에서 아메리카 미국인 2천만 명이 이 새로운 장애에 해당할 수 있으며 90%는 여성이라고 말했다. 역시 룬드빅에서 나오는 시탈로프람과 동일한 양리 활성 물질로 폐경계 일과성 일감 발생에 대해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다. 월경 장애 등등 전당뇨병이란 것도 있다.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높다는 의미에 따라서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위험 요소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신 나간 소리는 이게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건강한 사람을 혈당 강화제로 치료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멋진 결과다. 생각 이런 것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뇨병 진단은 혈당 수치를 바탕으로 하므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결과가 일정의 간접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생은 어떤가? 우리 이런 가장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위험은 100%인데 그러니 우리는 모두 전사망불이다. 이건 어쩔 땐가? 노화는 질병이 아니며 치매약은 효과가 없다. 우리가 전사망으로 고통받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다. 그렇지만 노화는 질병이 아니다. 그러니 부디 노인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기 바란다. 운이 좋아서 이 정도로 오래 살았으면 그리고 두 발로 설 수 있고 스스로를 건사할 수 있기만 한다면 이제 의사와 파괴주의자들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을 때도 되었다. 우리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소중히 여긴다. 전뜬 늘뜬 마찬가지다. 한 번은 미국 의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14세 부친이 여전히 매년 건강검진을 만드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거나 혹시가 건강검진의 위해성을 모르는지 물었다. 그 의사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흔히 그렇듯이 부친이 자신의 딸보다는 의사의 말에 귀담아 들었던 것이다. 딸이 의사인데도 말이다. 덴마크에서는 국립보건원이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여성들에게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으라고 권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100세까지의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오늘날 노인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개의 알을 삼켜야 한다는 의미다. 좁은 시야로 임상치료 지침이 작성되기 때문이다. 한 번에 오직 한 개까지 문제만 들여다보며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하지 않는다. 수많은 위험 요소와 잔병을 효과도 없는 여러 가지로 치료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 사망 위험 증가를 의미한다. 약을 더 많이 복용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대부분의 약이 뇌 기능에 영향을 주며 노인이 넘어져서 골갈골절이 나면은 5분의 1이 1년 이내에 사망한다. 약의 주요 사망 원인은 중에서 3위다. 그러므로 많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과 아무 처방도 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의사들은 노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대로 한국에서는 삶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환자의 비율이 2000년 26%, 2000년에 33%, 2010년에 44%. 노인들은 특히 치매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효과가 없다. 제약회사가 권하는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는 평가 적도상에 나타난 근소한 효과를 접목했지만 눈가림 실패로 쉽게 생길 수 있는 정도다.
약에 뚜렷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측정된 효과가 진짜라고 해도 너무나 근소해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반면에 많은 위를 이야기한다. 최근 우리 병원의 회의에서 임상양리학자 한 사람이 치매약을 언급하며 효과가 근사해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나는 그 양리학자에게 자연분선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수하게 통계적인 현상이다. 치료의 모든 환자가 평가 측도에서 동일한 점수를 나타내지 않는다. 동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반복 시행하면 다음 회차에는 남들보다 더 잘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바뀔 것이다. 오래된 차이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몰고 갔다고 해보자. 정비사가 새로운 방법으로 정비해보겠다 하면서 다만 성공할 거로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인다. 다른 차를 그 새로운 방법으로 정비한 결과가 어땠는지 물어볼 수가 있다. 정비사가 평균적으로 효과가 없었지만 때때로 어떤 차이에는 다른 경우보다도 좀 더 효과가 있어 보인다고 다한다. 우리는 정비사를 훨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문제 있는 차를 몰고 떠나서 보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의사들은 통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통계적인 변이성을 거의 생각지 못한다. 생각했다면 시행한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있다면은 해석하기가 어렵다. 가장 인기 있는 치매약으로 도네피질이 있다. 도네피질의 유해 반응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구역설사, 수면장애, 구토, 근육경련, 피로감, 식욕감퇴. 안 그래도 불면 피로, 식욕 고진으로 힘들어 있을 증오는 노인이 이런 일을 겪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의 목록 화이자의 제품 설명에서 부작용이라고 되어 있다. 매우 길다. 저혈압과 실신의 발생률은 1% 이상. 앞에서도 말했듯이 노인이 넘어져서 골반 골절이 생기면 다수가 사망한다. 캐나다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치매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실신에서 위험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거의 2배나 되었으며 골반 골절도 더 자주 발생하고 심박저혈기 사유서를 받는 비율도 높았다. 놀랍기 그지없는 것이 심한 느린 맥 때문에 입원했던 환자의 절반 이상이 퇴원 후 동일한 종류의 약으로 다시 치료를 받았다. 의사들에게 과대평가되곤 임상 경험이 이 사례에서는 바람직한 기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약을 끊어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의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전문의도 그러하다. 적어도 수고사에서는 말이다. 모든 의사들이 환자에게 뭔가 의미 있는 하려고 든다. 나는 지금껏 치매약을 처방하지 않는 노인의학 전문의를 만나본 적이 없다. 치매약의 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약을 처방함으로써 위생과 건의를 세울 수 있고 환자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긴다. 오늘 약 안 잊고 드셨죠? 의사는 자신을 약장수가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치료사로 인식해야 한다. 치매 환자였다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약물 복용 이외의 방법들 말이다. 우리가 복용하는 알약의 숫자는 너무도 많다. 각자의 평생 동안에 하루에도 빠짐없이 매일 복용할 수 있는 정도다. 나이가 들수록 의사를 자주 만나 약을 더 많이 받는다. 의사는 약 처방을 중단하는 데 익숙지 않다. 전문의가 입원 중에서 약을 중단시켜도 가족 주치의가 다시 전부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의사를 멀리해라. 의사보다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가능성이 높다. 검단 증상 약을 들으면 피로감, 발기부전, 근육통, 기억력 감퇴 등의 노화 징후가 아니라 약의 유해 반응이란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의 건의를 존중하여서 의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약을 줄이는 것을 상승조차 하지 않는다. 많은 환자에게 내게 환자가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의 스스로 약을 줄이기를 결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이야기해준다. 그중에 하나를 간추려 소개한다. 저는 67년 평생 동안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살 가치가 있는지 자문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콜레스테롤 약을 중단하고 항고혈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밖에 몇 가지 약을 더 끊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 신체 문제뿐 아니고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심리 문제까지 콜레스테롤 약을 중단한 지 며칠 만에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단기욕도 되돌아왔습니다. 기침약과 해열제는 무해하다. 이거는 쉬운 주제다. 기침약과 해열제, 기침약을 사용하지 말까? 효과가 없으며 어떤 기침약은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 기침 코코라는 구글을 검색하면
총 4,800여 명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29건이 포함된 코크란 체계적인 고찰을 찾을 수 있는데 인상적이다. 기침약이 효과가 있다면 입증하는데 100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침약은 효과가 없다. 여러 기침약 각각의 연구 건수는 적고 많은 연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서 편향 위험 평가가 어려웠다. 평가 변수 평가자의 눈가림 여부와 평가 변수 측정에 대한 검증도 치는지 여부도 보고되지 않았다. 코크란 세계적인 고찰 논문 저자들의 결론은 의사가 보기에 꽤나 전향적이다. 급성기침에 대한 일반 의약품 OTC의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항히스타민제가 중추신경계 적용 진해제를 아동에게 처방으로서 고려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 의약품 임상시험에 내재된 그 모든 편향과 임상시험 대부분이 제약회사가 자금을 지원해서 조작된 것임을 고려할 때 거의 5,000여 명이나 되는 기침 환자가 포함된 체계적인 고찰에서 나온 부정적인 결과는 기침약 사용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외칠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제약회사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3년 동안에 미국 가정의 39%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기침 감기약을 사용했다. 다수의 기침약이 시작이 나온 지 50년이 넘은 것들이다. 그 시절엔 약품 규제가 별로 없었다. 7년 동안에 독극물 통제센터는 기침약과 관련된 문의 전화를 75만 건 이상 접수했으며 그래서 6세 아동의 사망이 123건이 확인되었다. 이런 약의 유해 반응에는 부정맥, 환각, 의식 저하, 뇌질환 등이 있다. 여기에도 덴버의 국립유대의료센터 알레르기 전문 헤럴드 넬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약은 잘 알려져 있고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위험성이 있다는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어리석은 발언은 많은 의사들의 생각을 잘고 이은다. 내가 의사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많은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진료를 하면서 그 약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말로 일조하기 일수다. 나는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 이것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인가? 제약회사들은 2016년에서 5년 동안의 수익이 연 1.8% 비율로 8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열을 떨어뜨리는 약인 해열제를 사용한다. 나는 오래전에 감염질환 분야의 동료의사로부터 해열제 사용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체온이 2도 정도 상승하면 신체 면역 방어율이 10배 이상 커진다는 것이다. 굉장한 효과이다. 그 동료가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한 건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며 찾아보기로 했다. 나는 구글에서 전략을 바꿔가며 검색을 이어간 끝에 관련 깊은 논문을 찾아냈다. 매우 유용한 정보가 많이 담긴 논문을 살릴 수가 있었다. 정설 논문인데 발췌해보면 열 반응은 감염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수년을 거친 자연 선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발열 시에 신체의 중심 온도가 1에서 4도 상승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감염 해열제의 생존율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열을 낮추기 위해서 해열제를 쓰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 집단에서 사망률이 5% 증가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환자 평가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우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끼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 연구에서 아세틸살리실산으로 발열을 억제하자 사망률이 상승했다. 아스피린 시행군의 70%가 사망한 반면에 대저군에서는 16% 사망에 그쳤다. 그러나 열이 보편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렇게 극심한 염증의 경우에 체온을 올리는 것보다도 내리는 것이 방어 기준으로 진화했다. 따라서 폐혈증이나 신경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통제되지 않는 열은 평가 변수 악화로 이어지며 저체온을 유도하는 치료가 임상적인 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 6억 년 전에 포유류와 조상을 공유했던 냉열 척추 동물은 자연 속에서의 실험이 가능하므로 그들을 통해서 열이 생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다. 화충류, 어류, 곤충류는 감염되면 행동 저절로 중심 온도를 상승시킨다. 보다 따뜻한 환경을 찾아가거나 보호식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을 늘려서 벌집의 온도를 올린다. 사마, 이구, 아나는 그레움성경 에어로모나스 히드로필라에 감염되면 행동 저절로 중심 온도를 약 2도 상승시키는데 이를 막으면 생존율이 75% 감소한다. 척추동물이 진화를 거치며 발열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열이 생존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밀한 병용열의 공격에 의해 열이 저지하는 방어전은 에는 오랜 미스터리가 있다. 이렇게
나의 가정 열이 때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것에 혈치를 쓴 적이 없다. 동물계 전체에서 볼 수 있고 유공열이 넘는 시간 동안에 늘 있어 열 반응에는 매우 높은 생존가가 있음이 분명하다. 암 치료는 별 지전이 없고 선지만 열어나다. 우리는 암 치료가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아직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오늘 암은 만성질환이라고도 불린다. 만성질환 선질환이 막 엄청남으로 가장 자주 보이는 종류 데이터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설명해 보겠다. 최선의 방법은 개별암의 연간 연령 보정 사망률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망률은 연령 보정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노력을 하든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문제는 사인을 알기 어렵다. 부검이 원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쇠약한 상태로 사망하면 암을 사망 원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 진단과 다른 암이거나 인식하지 못한 심장질환이었을 수도 있다.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것은 암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생존율, 예를 들어서 5년 생존율인데 이런 것들 만약에 암 진단이 예전보다도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5년 생존율은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일부 암을 예전보다 조기에 진단한다. 진실을 크게 보도하는 선진의 예를 보자. 2008년 덴마크의 한 신문이 유방암 5년 생존율이 30년 사이에서 60% 또 80% 상승했다고 공표했다. 실생을 했을 텐데도 덴마크 유방암 또 협회 이런 개선된 치료와 선별 검사의 효과라고 홍보했다. 30년 전 걸친 5년 생존율의 변화가 지극히 진실을 호도하는 정보라는 말은 없었다. 2010년 한 기자가 암 생존율의 최근 성과를 볼 때 덴마크의 암 치료는 현재 이웃나라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기사를 썼다. 암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악성 흑색 종의 치료에 엄청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갈색 판정을 검사하는 경향이 커져서 진단이 훨씬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발견한 암은 거의 대부분이 무해하다. 그러면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인암 환자 25만 명이 화학요법을 받은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 대상으로 2004년 메타 분석에서 5년 생존율 증가 효과가 고환암 40%, 호지킨서 37%, 자궁경부 12%, 난소암 9%, 림프종 5% 나타났다. 공부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이들 암은 전체 암 사례의 10% 미만이다. 10% 미만이다. 나머지 암 환자들에게서 5년 생존율 증가폭은 2.5% 미만인데 이는 겨우 3개월에 해당한다. 유럽의학청이 허가한 고형암 신약은 다른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생존을 고작 1개월 연장하는 데 그쳤다. 유방암은 화학요법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흔히 하는 생각과 다르다. 사람들은 유방암 선별 효과가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충격을 받았다. 나는 화학요법 유방암을 구글을 검색해보면 처음 나오는 것은 미국 암학회 사이트 빨간색 바탕에 흰 글씨로 기부하십시오 라는 돈을 구걸하고 있다. 기부할 필요가 없이 이 협회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유하며 내부에서 많은 돈을 쓴다. 덴마크 암협회랑 하는 짓이 똑같다. 1989년에 이미 이 협회의 헌금 준비금은 7억 달러가 넘었다. 예산의 74%는 운영비로 쓰이는데 그중에서 약 65세는 넉넉한 임금, 연금, 임원 혜택, 간접비에 쓰인다. 게다가 이 협회의 파트너이자 와이자 또 녹스, 아스트라제네카, 에버트, 일라이렐레, 제넨테크 같은 제약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회사 가운데서 일부는 연구 개발 비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가덕에 비싼 가격에 항암제를 판매해 무지막지하게 많은 돈을 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정권인 가운데 하나인 모건스탠리도 파트너에 포함되어 있다. 이 협회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하다고 공개한 적이 있다. 이것은 거의 100% 틀린 말이다. 유방암을 선별받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협회는 화학요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이 언제 화학요법을 받아야 하는지만 말한다. 네 번째는 부작용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국어는 유발할 수 있다고 화학요법을 치료를 받고 해를 입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 아니다. 예 없이 모두 해를 입는다. 모두 해를 입는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돌렸다는 거죠. 세 번째, 커크런 체계의 고찰에서는
하나의 성의 화학요법을 조합하면 정량수축의 증가가 영성으로 확인되지만 독성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의 위험도를 선호한다. 2005년 나온 대규모 메타 분석이 바로 이 정보이다. 메타 분석은 초기 유방암에 관한 것, 유방암과 전이 된 림프절을 수술로 절제할 수 있는 시기라는 의미의 화학요법과 호르몬요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 메타 분석은 의학계의 랜신을 걸쳐되는데 30일쪽에 달한다. 다 읽고 소화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복합화학요법을 받은 50에서 69세 여성의 경우 15년 후에 사망률이 47%이고 여러 약이 함께 투여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50.4%라는 것을 하나의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다. 큰 차이가 아니다. 초기 유방암 여성의 절반 정도가 15년 후에 유방암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심이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절반의 여성이 15년 후에 다 살아있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데 다른 원인에는 그들이 받은 화학요법도 포함된다. 이러고 보면 유방암 사망률이 왜 문제가 있는가 변수인가를 알 수 있다. 아무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변수는 언제나 전체 사망률이다. 교선하기 짝이 없는 학술적인 숨바꼭질이 시작이 되었다. 내가 절박항소에 무슨 시도를 했는지 기억이 다 나질 않는다. 어느 시점인가 여약과 보충제를 보유에 포함한 다양한 옵션이 있는 웹페이지에 도달했다. 하지만 내가 보충제를 클릭하자 다시 여약으로 넘어갔다. 시도에서는 결과는 같았다. 화면 맨 아래에 스크롤해서 가니까 관련 링크가 나타났다. 나는 마침내 논문에서 부르기라는 것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복합화학요법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건 정말 괴상한 일이라. 생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PDF 파일이 3개였다. 첫 번째 파일은 부록에서 내가 찾는 게 여기서터였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다. 249쪽에 달하는 그래프 모음인데 한 페이지에서 그래프 한 개씩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원하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의미가 범위도 없었다. 그림 168 중에서 어느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첫 번째 그래프는 현관 발생률을 나타냈지만 이것이 전체 사망률인지 유방암 사망률인지 암의 재발인지 아니면 또 무엇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두 번째 PDF 파일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학술지에 관리하는 것이 아닌 웹사이트에서 찾으라는 얘기가 있었다. 세 번째 파일은 142쪽 분량이 있으며 관련 없는 다른 정보가 담겨 있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욕을 내뱉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수백 개의 그래프를 다시 훑기 시작했다. 그림 168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어디에도 없었지만 드디어 논문에서 봤던 유방암 사망률 그래프를 찾아냈다. 15년 후에 유방암 사망률 3% 차이가 있었던 자료 말이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바로 전체 사망에 대한 것이었다. 사망률은 55.7% 대 53.6%, 즉 2.1% 차이였다. 이럴 줄 알았다. 당연히 전체 사망률이 유방암 단일 원인의 경우보다 높았다. 즉 사망률 2점이 더 낮았다. 일부가 화학요법으로 인해서 사망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편향 없는 평가 변수인 전체 사망률 데이터가 30일쪽이나 되는 랜신 논문에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뭔가? 지휘한 사람이 아니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숨겨놓은 이유는 또 뭐란 말인가? 이 에피소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입증된 바 있는 진실을 보여준다. 학계도 제약업계 언급이나 편향될 수 있으며 정면사실을 은폐하는 데 능숙하다는 진실 말이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유방암 환자가 지금 내게 묻는다면 복합요법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다. 단일 화학요법의 요구가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대부분 의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평균 이점이 작더라도 일부 환자는 남들보다 더 많은 이점을 얻게 되므로 시도할 오치가 있다는 것을 종종 하는데 헛된 희망이다. 일부 환자가 특별히 오래 사는 것은 암이 매우 가변적이고 성장 속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암이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화학요법을 언제 거부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덴마크의 저명 의사들이 치명적인 암에 걸릴 경우에 화학요법을 통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게 되는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또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했군요. 또 한 사람이 64 지남서로 전이된 췌장암 역시 불치병이었다. 환자는 가능한 모든 해보자는 생각. 덴마크에서 방사선치료 27회 매번 새로운 사람 검진, 그 후에는 독일에서 수술 받기를 원했고 독일 병원에서 협력 약정이 있어서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었다. 환자를 수술한 의사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암세포와 백혈구를 혼합해 환자에게 매달 투입하는 치료를 실험했다. 이 치료는 무료가 아니었다. 환자는 진동 후 1년 반 만에 사망했는데 이런 중재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고 확신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모든 비극에 더하여 주대 없는 우리 교제 당국은 기존의 약보다 나은지 아닌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새로운 항암제를 허가한다. 이렇게 망가진 시스템은 확실한 독성과 불확실한 이점을 지닌 항암제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작은 이점이 발견된 경우라 해도 이런 근소한 차이는 환자가 중복 이환되는 현실에서 쉽게 사라질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